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뽑는 대신 이참에 야권보다 한 발 앞서 전열을 정비해 넉 달 앞둔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 속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을 열어 의견을 들었고 바로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석이 된 당 대표 자리엔 윤재옥 권한대행이 앉았습니다.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 지도부는 물론 전현직 다선 의원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당 안팎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두루두루 인망이 있는 사람을 하자, 공감대가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논의되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채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을 선거 조직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내부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당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다가 민주당 출신인 게 걸림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소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해왔기에 용산과의 거리 두기가 관건입니다. 네덜란드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의 내일 귀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대위에 좀 있으셨을까요? 권한대행께서 당내 중지를 모으시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보시죠. 국민의힘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다음 주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사실상 여당의 총선 사령탑 역할인 만큼 당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권 내에선 이번만큼은 윤심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후임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감 있는 분이 맡겠다고 본다며 현재 대통령실에 종속된 당정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금의 여권의 정치작동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비대위 구성에 당정관계 재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 입김이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장관이나 수석 등 정부 요직을 거친 분들의 지역구 쇼핑 이야기 같은 것을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실 관련 인사가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명되는 데 대해선 거침없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총선에 대해서 당이 감이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도 등에다가 칼 꽂는 일입니다. 이미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여당으로선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만큼은 용산에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엿보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게 과연 당정 관계의 그런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용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 분이냐라는. 당정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장악력을 발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심이나 차기 주자란 꼬리표가 달린 인사보다는 참신성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고르기에 고민이 깊은 건 당정 관계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내내 여당이 용산 여의도 출장소란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그 결과가
보궐선거 참패였다는 비판 속에서 달라진 비대위가 아니면 총선 전망 역시 암울하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시작은 이른바 김장연대였습니다.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은 사람은 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영양가 풍부한 식단 만들어서 부산도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최하위였던 김기현 전 대표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윤심 후보로 떠오르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에 붙은 꼬리표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가 논란을 자초했을 때도 용산을 향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던 인사 논란에도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도 김 전 대표의 체제는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지도부의 무기력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김 전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이 사면한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을 복권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요. 대통령 특별 사면을 앞세워 논란의 후보를 공천해서 강행했던 선거 결과는 17.15%의 참패였습니다. 선거 다음 날 이른바 김행랑 논란을 낳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용산에 권고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전 대표는 혁신위가 강조한 희생의 핵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9개월이 좀 넘어 사퇴했습니다. 최종 사퇴 결정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범부터 사퇴까지 김 전 대표는 윤심 논란을 벗지 못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인사는 김 전 대표가 당 최대 적폐인 것처럼 공격을 받아서 억울해하고 있다며 발표 직전까지도 당 대표직 사퇴 여부를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투에 졌는데 지휘관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네덜란드에 계시고 사실 군단장 정도를 지금 이제 원흉으로 몰고 있는 건데. 선거를 넉 달 앞두고 당대표의 조기 퇴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의 출구찾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도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와중에 이번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다 선거법 논란까지 뒤숭숭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혁신도 중요하지만 통합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4명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가고 통합비대위를 꾸리면 공천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요구는 일부 비주류에 그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 선언에 나서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분명히 형성될 거고 그게 강제적 방법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차이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박지혜 변호사에 이어 2호 인재로 NC소프트 출신 이재성 씨를 영입한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논쟁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차례로 만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딴 쇄신 요구와 맞물린 선거제 논의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퇴행은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당 지도부의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어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주가는 올랐고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미국발 고금리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환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성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앞으로 1년 동안 3번 0.75%포인트 내릴 수 있다. 5%를 넘은 고금리에 주눅들었던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논의 결과 발표를 듣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한때 9%를 넘었던 미국 물가가 3%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이 내년 봄부터 당장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부터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중금리는 당장 크게 떨어졌고 1,700조 원을 넘는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1, 2% 수준까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처럼 고금리와 시장 불안을 핑계로 미뤄뒀던 구조 조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낮춘 어떤 점도표 상의 금리도 여전히 이제 4% 중후반 이제 수준이고요. 단기간 내 그런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미국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언제일지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임금, 생필품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융시장 기대만큼 금리를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앞으로는 고도 비만인 장병들도 사회복무 요원이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군입대를 피하는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모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된다. 검사 당일엔 알로에 음료를 마시라는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일시적으로 고도 비만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학교에선 2015년부터 3년간 학생 12명이 이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이 적발한 통계를 보면 병역 기피 유형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은 고전적 수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칙안을 바꿔 고도 비만이나 체중 미달에 해당해도 현역 입대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낮추고 상한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인원은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키 174cm일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6kg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21.1kg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관리 부담을 가져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렇게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 중에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마침 정부가 50년 뒤에 우리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100만 명인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줄어들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63살이 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상하수도 처리기계 제조 공장.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기술자 11명 중 10명은 나이가 50살을 넘었습니다. 30대가 딱 한 명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젊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되지. 이제 나이 먹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는데 아무래도 급료들이 적으니까 그런지 안 오고 그 5, 6년 후면 이제 큰일 나죠.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이미 산업 현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0년 뒤의 현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5,167만 명이었던 인구가 2041년엔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50년 뒤엔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의 2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반대로 생산 연령, 15살에서 64살까지의 인구는 반토막 나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 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영국 한 석학이 내놓은 섬뜩한 경고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 제목도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입니다. 50년 뒤의 현실은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이 되는 중위 연령. 지난해엔 44.9세였습니다. 하지만 2072년엔 63.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63.4세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100명이 노인 24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50년 뒤에는 100명이 104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2072년 한 해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것도 합계 출산율이 내후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천천히 반등해 2050년에는 1.08명을 회복한다는 기대치를 반영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당연히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205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그런데 내일은 12월에 내리는 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자, 최 캐스터, 요즘 겨울 날씨답지 않게 정말 비가 많이 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2월에 우비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름철 폭우 중계할 때나 꺼내는 건데 정말 이 지금 내리는 비만 보면 겨울 날씨가 같지 않습니다. 비도 바람도 강하고요.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빗줄기가 강합니다. 이미 도로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죠.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지금보다 더 강한 비구름이 들어올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북부와 경북 북부에 100에서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80mm, 서울 등 수도권에 50mm 안팎입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남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점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이미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는 내일까지 최고 50cm의 폭설이 더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잇따라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면서 주말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급격히 추워질 텐데요. 특히 일요일 기온을 보시면 대관령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1도가 되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온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한파 속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겠고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겨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름에도 자주 보기 힘든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고온 현상, 여기에 이어서 초강력 북극 한파까지 밀려오는데요. 중간이 없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원인이 뭔지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비 강우량입니다. 붉은색은 강우량이 70에서 100mm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영호남 북부와 동해안 지방이죠. 기상 관측 이후 12월 강우량 기존 신기록을 보면은 충주가 23, 청주와 수원이 32, 서울은 56mm가 조금 넘는 정도죠. 예보대로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단순히 기록 경신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비가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들었던 겨울비의 원인은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한반도로 오는 수증기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붉은색과 연 분홍색은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12월에 이만한 수증기가 유입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증기도 그렇고 강수량도 그렇고 과거 100번 중에 한 번 올동말동한 정도거든요. 여기서 100번이라는 게 100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의 강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증가한 대기 중 수증기와 남서풍이 폭우의 배후로 지목됩니다. 기록적인 폭우 뒤로는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의 규모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예년 기온을 최대 20도에서 30도나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시베리아와 만주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극은 고온입니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 서부에 강력한 상층 고기압이 발달을 했고요. 이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한반도를 향해 이 한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파가 토요일부터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내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번 한파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사이에 극단적인 고온에서 극단적인 추위로 바뀌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올해 기온을 예년과 비교한 겁니다. 11월 하순 기온은 많이 낮았는데 12월은 이 기록적인 고온과 폭우가 나타났고요. 다시 강추위로 급반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두 장군이 있죠. 그러니까 동장군과 온장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친구의 세력이 둘 다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더 더워지고 겨울철 시베리아는 더 차갑게 식고 있는데 두 세력이 부딪히는 최전선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쪽의 힘과 남쪽의 힘이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 균형이 깨질 때마다 기록적인 고온과 저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베리아가 식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북극 기온이 오르고 수증기가 증가해 눈이 많이 내리면 이 눈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역설 중에 하나죠. 기후학자들은 지구가 더워질수록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겨울철 폭우와 한파, 폭설과 폭풍에 대한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멀쩡히 일을 하러 나갔던 40대 가장이 경찰차와 추돌한 뒤 숨진 사건. 그 처리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도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닥터 헬기로 이송될 정도로 위급한 사고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제보는 MBC 이재욱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용인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경찰차를 추돌한 뒤 숨진 40대 남성 박모 씨. 연료가 떨어진 차량의 안전조치를 위해 곡선도로에 정차한 경찰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사고 사실은커녕 행방도 다음 날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와 사고가 났지만 정작 경찰이 알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야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부터 경찰이 박 씨의 행방을 찾아 알려주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더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면 그래도 잘 가라 고생했다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사고 당시 박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동공이 풀려 있었고 대화가 원활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식이 있으니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박 씨를 119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닥터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박 씨는 모르는 이름의 보호자 동의하에 하룻밤 사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동행인의 동의하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뒤에도 병원이 박 씨의 상황을 가족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한도 시스템도 없기 때문인데 응급실이 있는 병원마다 늘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족을 그냥 통합으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경찰이 이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서 우리한테 바로 알려주거나 그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먹구구로 찾고 있죠. 박 씨의 소지품은 모두 차량에 있었는데 사고 현장은 경찰이 통제 중이었습니다. 결국 사고 다음 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경찰은 가족에게 박 씨의 행방을 알렸습니다. 사고자가 의식이 있다면서 이후 조치를 119와 병원 측에 넘긴 경찰. 다만 경찰은 박 씨를 인계하기 전 박 씨에게 졸음운전을 했는지를 물은 뒤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브로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기 혐의로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주범인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 상태가 된 40대 박모 씨. 고시원비 30만 원이 없어 노숙 생활까지 내몰리다 인터넷에서 전세 사기 브로커를 만나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로 명의만 빌려주면 한 채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고 박 씨는 졸지에 수도권에 빌라 4채를 가진 집주인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50만 원 저한테 되게 큰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됐죠. 모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주택들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브로커는 또 다른 대출 사기 브로커를 소개해줬고 이들은 박 씨 명의의 집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2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1억여 원의 대출금은 브로커와 가짜 세입자가 나눠 갖고 박 씨는 630만 원의 수고료를 챙겼습니다. 진짜 이거 맞는 건가? 어떻게 계약을 2번이나 하냐.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죠. 범행이 드러나면서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생활고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주범은 브로커들이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브로커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전화번호와 브로커 4명의 존재가 드러나 있는데도 피의자들을 특정할 단서가 없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배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인 이 브로커망에 대해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 사람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시켜 버렸더라고요. 박 씨에게 처음 깡통주택을 알선했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박 씨와 같은 처지의 깡통주택 집주인이라고 소개하자 브로커는 곧바로 사기 대출을 권합니다. 만기 다 됐어요? 네, 다 됐는데. 그러면은 좀 써먹죠.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경찰은 증거가 없거든요. 수사에 대비해 세입자와 거래를 했다가 취소한 것처럼 문자를 주고받고 계좌 이체 내역도 만들어 놓으라며 상세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신용불량자 될 거 쭉 해먹고 이게
많이 해먹으면은 한 돈 1억도 생겨요. 집이 많을수록. 한 목돈 한 5천에서 1억 챙겨가지고 가게 차리는 분도 있고. 지금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이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자 이 브로커는 더 황당한 사실까지 털어놨습니다. 광수도에서 한번 전화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통화하시더니 범죄 그건 없으니까는 딱히 조사 안 하더라고요. 브로커들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찰은 사건 관할이 중간에 바뀌면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보복하겠다면서 자신도 그 이웃집을 향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보복 소음도 지나치게 반복됐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보복 소음 처벌 기준, 김지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층간소음 스피커를 검색해봤습니다. 시끄러운 위층에 복수할 수 있다며 천장에 설치하는 스피커들이 나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선 위층을 향해 세탁기나 아기 울음소리를 틀어댄 주민이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범죄인 소란죄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경남 김해의 한 빌라 302호 주민도 위층 402호를 향해 보복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늦은 밤 무언가로 벽을 치거나 게임하며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낮에는 스피커로 잡음을 내거나 찬송가를 크게 틀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2달여간 86차례 반복된 소음에 대해 막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상황이 녹음 또는 녹화된 31차례 보복소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302호 주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대화를 거부했고 결국 많은 이웃들이 이사를 가야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려고 소음을 반복했다면 스토킹이라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302호 주민은 벽을 친 물건도 못 찾았고 집에는 스피커나 찬송가도 없었다며 옆집에서 낸 소음인데 억울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옆집이라는 증거 자료, 옆집 벽이 파손된 사진하고 동영상을 제가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대법원이 보복 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후 경위나 소음의 반복 여부를 스토킹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역 후 자신을 고소한 고 최상병의 동료 대원을 겨냥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같다고 비난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해병대원이 황당하다. 더 이상 해병대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직한 최상병과 함께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동료 해병대원은 전역 하루 만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사단장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 북한식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생존병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우리의 피땀을 왜 사단장 명예를 위해 동원하다가 전우를 잃게 만들었는지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던 임 전 사단장의 진술도 꼬집었습니다. 최상병이 수색 중 숨진 날은 사단장이 시찰하러 온다고 다들 긴장해 있었던 날이라면서 사단장 명령을 어기고 위험하게 작전에 나서는 대대장이 있겠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북한에 비유한 데 대해 제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소를 했겠냐면서 황당해서 뭐라 덧붙일 말이 없지만 해병대를 그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생존병사는 188쪽에 달하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 어디에도 최상병의 명복을 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 것이 씁쓸하다고도 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상부의 압박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이 해당 검사의 진술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외압 의혹과 관련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진술서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 검찰이 법원에 내지 않은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자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8,000명 가까이 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조 원이 넘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했던 박유천 씨.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부동산 등을 팔아 번 돈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4억 9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배우 박준규 씨도 2015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3억 3천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2억 원 넘는 국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7,966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5조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제재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정보통신업 종사자 43살 이모 씨가 총 3,029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와 사찰 등 41개 단체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도 줬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31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주몽 등을 집필했던 최왕규 작가는 보조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고액 체납자와 조세 포탈범의 명단과 주소, 직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미국 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번 리콜은 초기 전기차 모델부터 올해 모델까지 사실상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지만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도로를 다닙니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과는 기술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지만 이름 자체가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일부 운전자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맹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t's very safe because I use it almost every day.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경찰 차량을 오토파일럿을 켜둔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테슬라 차량은 좁은 산길을 주행하다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기도 하고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흰색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곧장 들이받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차량 시스템이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얹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운전자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능을 끄도록 하겠다고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But after the third fatality, I think telling drivers to pay attention isn't going to stop the fourth fatality. That we need more aggressive driver monitoring, and that's what this recall is about. 리콜 대상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테슬라 차량 200만 대로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해당됩니다. 미국의 테슬라 차량 리콜에 대해 우리 국토교통부는 미국 테슬라 차량과 한국의 테슬라 차량은 시스템이 다르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이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경찰이 신중하지 못한 수사로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수사에 나선 거라면서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걸 밝히는 것 역시 경찰의 의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가수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 씨는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결과를 분석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후 발표된 모발 손발톱의 정밀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 결국 2달 가까운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다음 주 중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의 헛발질이다. 관련자 한 명의 말만 믿고 성급히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 이를 수사에 혐의가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권 씨 실명이 공개된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약 수사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는 통상적이긴 한데 입증이 더 확실히 나오기 전에 사람이 특정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무혐의로 났을 때는 그 피해가 엄청 날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도 마약 정밀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이 나오면서 입건 2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건 모두 10명. 이 가운데 혐의점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3명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이 술을 마신 채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던 이 군인은 10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심의 왕복 6차로 도로.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멀리까지 날아갔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이곳저곳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2달 전 결혼한 아내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가장입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했는데 사고 당시에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배달비 아끼겠다고. 그때가 12시쯤 이제 마지막 배달이 들어와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높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22살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가족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애가 두 가지 바닥에 늘어져 있는데 병원이라도 데려가줬으면 지금 둘 많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입니다 이게.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검거해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무인 점포를 돌면서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빼낸 10대 중학생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질러서 870만 원을 훔쳤는데요.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남학생 1명을 구속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의 한 무인 점포. 검은 옷을 입은 남학생 1명이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듭니다. 이를 키오스크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대고 망치로 내리칩니다. 대여섯 번가량을 내리치자 잠금 장치가 부서집니다.
이어 손으로 문을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챙깁니다. 한 명이 키오스크에서 돈을 훔치는 사이 일행들은 밖에서 망을 봅니다. 서울과 경기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이렇게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10대 중학생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3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각각 서울과 경기 성남, 연천 등 서로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SNS를 통해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생들이 훔친 돈은 무려 870만 원. 하지만 이들은 몰려다니며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으로 대부분을 써버려 경찰이 회수한 건 10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절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업주께서는 키오스크 등이 손괴될 때 비상벨이 작동된다든지 하는 보안시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남학생 1명을 구속해 불구속 상태인 6명과 함께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촉법소년인 여학생 1명은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SNS를 통해서 마약을 유통해온 마약 사범들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말린 오징어에 마약을 숨기거나 사탕이나 젤리 형태의 마약을 유통시키면서 당국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말린 오징어의 반을 가르자 안에서 납작하게 포장된 하얀 덩어리가 나옵니다. 중국 마약 조직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이 조직은 중국과 태국에 거점을 두고 건조 오징어에 마약을 숨겨 국제 특송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보내 유통시켰습니다. 또 다른 조직은 아예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현지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자 한국 강남과 이태원으로 숨어든 겁니다. 이들이 판 마약은 사탕이나 젤리 형태로 홍보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약을 팔아 얻은 범죄 수익은 2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SNS 발달로 인해서 단일 국가에 한정돼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경찰이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검거한 마약사범 중 24명을 구속하고 중국 조직 총책 1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 신종 마약 메페드론 등 마약류 7종 총 4.5kg도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스쿼트를 하고 달걀도 잡는 로봇.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2세대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공장에 투입해서 일도 시키고 차량 한 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춤을 추는 로봇. 손을 흔들고 시선도 맞추고 제법 리듬까지 타며 움직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무게가 10kg가량 줄고 걷는 속도는 30% 빨라졌습니다. 가장 구동하기 어려운 손도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의 센서가 압력을 계산할 수 있어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집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스쿼트도 하고 한 발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요가 동작도 해냅니다. 물체를 스스로 분류하는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1년 전 엉성하게 움직였던 시제품과 비교하면 훨씬 사람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 생산 작업에도 로봇을 투입할 거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20,000, 우리 돈 2,600만 원 이하에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Optimus is designed to be an extremely capable robot, but made in very high volume, probably ultimately millions of units. It is expected to cost much less than a car.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0,000.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 발전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감안할 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사용자가 통역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대화 중에 실시간으로 언어가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깔아둔 앱으로 전화를 겁니다. 미국의 한 호텔 예약을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2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말이 끝나자 바로 영어 통역이 시작됩니다.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for Christmas on December 24th? For December 24th,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호텔 측의 영어도 한국어로 바로 통역돼 전화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SKT가 출시한 A.앱을 깔면 AI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상대방의 언어와 자신의 언어를 각각 선택하고 안내 음성이 나오면 바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통역을 위해 통화 내용이 번역기로 전달됩니다. 한국어가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I need to submit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to apply for a job, and I'm calling to ask how I can issue one. 입사 지원을 위해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아이폰 사용자만 앱 사용이 가능하고 전화를 받는 경우는 통신사나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통역이 가능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일단 목표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용자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1월 공개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내장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실시간 통역 기능을 넣을 예정인데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고 메일 작성과 문서 요약 등 말로 하는 AI 비서 기능도 포함됩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유일했던 중형 LPG 택시인 소나타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택시업계는 더 비싸고 연료비도 많이 드는 준대형 차량을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소나타 택시를 다시 생산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현대차가 중국 공장에서 소나타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차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로 전기차와 준대형 택시가 대부분이고 간간히 보이는 소나타 택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던 소나타 7세대 LPG 모델 이른바 택시 소나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일한 중형 LPG 택시가 없어지면서 택시업계는 연료비도 많이 들고 더 비싼 준대형 차량을 구입해 운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거 빼려도 안 나오니까 차는 빼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나오니까 그걸로 선택해갖고 뺏어야 하는 사람 많지. 그리고 현대차에 다시 소나타 택시를 생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친환경차 생산 때문에 국내 생산 설비는 이미 포화 상태라면서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만든 소나타 택시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를 해외 현지 공장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는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소나타 택시 생산이 국내에서 이미 중단돼 단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22년 전 발생했던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이 됐고 결국 범행 22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현금 수송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40대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현금 가방 내릴 때 뒤에서 복면 쓴 사람이 꼼짝만 손들어 하면서 하늘로 권총 한 발 발사하고요.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인들이 사용했던 마스크와 손수건이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마스크에서 나온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 2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을 쏜 주범이라며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정학에게도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에 맞게 형량을 늘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 과정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이정학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건설노조원 고 양회동 씨의 분신 사건을 검증 보도한 MBC 경제팀의 차주혁, 배주한, 이재욱 기자가 언론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12구 참사의 기억과 기록을 제작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제작팀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인권상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신장에 이바지한 언론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대형 계약을 맺은 이정우에게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만큼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우의 계약이 알려진 직후 통계 분석 매체가 KBO 리그 기록을 토대로 내놓은 예상 성적입니다. 6년간 매 시즌 2할 8분대 타율에 홈런 9개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평균적인 주전 중견수를 조금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O 리그에서 진출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chiro, Shohei Ohtani, Matsui have come and contributed big time in Major League Baseball. But I haven't seen that from Korea yet. 반면 성공적인 계약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ESPN은 2022년 이정우의 볼넷이 삼진의 2배고 최근 2시즌 삼진 비율이 5.4%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모든 리그에서도 독보적일 만큼 삼진을 당하지 않는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뛴 7년 동안 2루타와 3루타를 가장 많이 친 타자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홈런이 잘 나오지 않는 대신 2루타와 3루타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곳이어서 홈런보다 2루타에 특화된 이정우의 장점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이미 22살 때 미국 매체로부터 이치로와 비교할 만한 타자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이정우. 빠른 공에 대한 적응 능력이 최대 과제인데 아직 25살에 불과한 만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성이 형이 96마일부터 이제 103마일까지의 공을 올 시즌에 270 몇 개인가 받더라고요. 저는 사실 올해 4개? 5개? 내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단식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김기동 전 포항 감독을 신임 사령탑에 선임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 서울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이 제15대 사령탑으로 김기동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시즌 도중 안익수 감독이 자진 사퇴했고 김진규 감독 대행이 뒤를 이었지만
리그 7위로 실망스러운 시즌을 마친 서울은 포항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김기동 감독과 재빠르게 협상에 나섰고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저를 잘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다시 FC서울이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9년 포항에서 처음 감독을 시작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 올해 FA컵에선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김기동 감독은 제한된 예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이른바 기동 매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몸담았던 포항 팬들에게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했지만 가슴이 먹먹하고 매일 마음이 불편하다며 자필 편지를 통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에서 많은 도전들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조건에서의 어떤 도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 다음 스텝을 위해서 FC서울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홈 관중 40만 명을 돌파한 흥행에도 4년 연속 하위 스플릿 불명예를 이어간 서울. 김 감독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적잖은 선수 영입과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변화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들을 내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빠른 축구를 제가 좀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팀워크로서 한번 좋은 축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지소연 선수, 한국여자축구연맹 시상식에서 WK리그 미드필더상에 이어 도움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 12월에 완전히 비가 여름철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바람도 강해서 우산을 썼지만 이미 바지와 신발이 다 젖을 정도고요. 또 바람이 차서 너무 춥습니다. 밤사이는 비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북부와 경북 북부에 100에서 200mm가량이 되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의 최고 80, 서울 등 수도권에 50mm 안팎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씩 장대비로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는 내일까지 최고 5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동부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잇따라 강력한 한파가 밀려옵니다. 주말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가 되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온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이 한파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는 곳도 많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